죽은 남편의 무덤 바로 옆에서 1년째 살고 있는 여자. 그런데 매일 밤 새벽 3시만 되면 누군가 그녀의 문을 두드립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산등성이에 외딴 오두막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잡초 하나 없이 정갈하게 관리된 남편 민준의 무덤이 있죠. 서연은 1년 전 사고로 떠난 남편을 차마 멀리 보내지 못해 이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그녀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기묘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시계 바늘이 정확히 새벽 3시를 가리키면 정막을 깨는 3번의 노크 소리가 들려옵니다. 똑, 똑, 똑.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어떤 날은 문 밖에서 젖은 흙냄새와 함께 남편이 평소 쓰던 스킨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무서움보다 그리움이 앞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차가운 안개와 남편의 무덤만이 정적 속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노크 소리에 잠이 깬 서연은 문틈 아래로 스며든 정체불명의 진흙 자국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분명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등산화의 밑창 문양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한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향해 외쳤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야?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멈추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짙은 흙내음이 밀려들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춘 채 떨리는 눈으로 눈앞의 형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남편 민준이 아닌 흠뻑 젖은 등산복 차림의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서연은 공포와 실망감이 뒤섞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청년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추워서. 그리고 이 신발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청년이 가리킨 발끝에는 민준이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끝내 찾지 못했던 그 한정판 등산화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신발이 왜 당신에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작은 금속 펜던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서연과 민준의 결혼기념일이 새겨진 목걸이였습니다. 청년은 일주일 전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꿈결처럼 나타난 한 남자가 자신을 동굴로 안내하고 이 신발과 목걸이를 건네주며 산 아래 외딴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서도 자신을 걱정해 낯선 이를 살려보낸 남편의 깊은 사랑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공포로 가득했던 새벽 3시의 노크 소리는 사실 남편이 보내는 마지막 안부이자 홀로 남겨진 아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간절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청년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따뜻한 곳으로 돌아가서 웃으며 살라고. 서연은 남편의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덤가는 묘하게 온화한 빛을 띠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청년이 신발을 벗으려 할 때 서연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의 발목에는 사람이 도저히 낼 수 없는 기괴한 손자국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의 뒤쪽 안개 속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발목에 선명하게 박힌 기괴한 손자국은
사람이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수추로 지져놓은 듯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그 주변의 핏줄은 검게 변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뒷걸음질을 치며 문 밖을 보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일제히 빛나기 시작한 수십 개의 노란 눈동자들. 그것들은 남편의 무덤 주위를 에워싸고 서서히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데려가려 해요. 청년은 발작하듯 몸을 떨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생전에 늘 켜두었던 거실의 낡은 가스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공포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눈동자들은 남편이 구한 이 청년을 다시 어둠으로 끌고 가려는 산의 망령들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죽어서도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벽에 걸린 남편의 낡은 등산용 지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남편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물러나! 서연의 외침과 동시에 무덤가에서 강렬한 온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그녀를 감싸 안은 듯한 따스함이었습니다. 안개 속의 눈동자들이 잠시 주춤거리는 사이 서연은 청년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는 수십 개의 손톱이 벽을 긁어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끽, 끽. 그리고 그 소름 끼치는 소음 너머로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지하실로 가. 거기에 내가 남긴 게 있어. 서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하실의 차가운 냉기 속에서 유독 그 상자만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맥박치며 기이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남편 민석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 조난자를 구하다 실종되었을 때 입었던 그 붉은색 구조대 점퍼. 갈기갈기 찢기고 검붉은 피로 얼룩진 그 옷이 왜 지금 이곳 지하실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 소리를 들으며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어두컴컴한 지하실 전체가 눈부신 황금빛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백 장의 종이 뭉치와 함께 산의 깊은 골짜기에서만 자란다는 전설 속에 꽂힌 산사구와 한 송이가 시들지 않은 채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모두 민석의 거칠고 단단한 필체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나는 산의 망령들과 위험한 거래를 했어. 내 영혼을 이 산의 흙에 영원히 묶어두는 대신 너와 이 집을 찾는 가엾은 영혼들을 영원히 지켜주겠노라고.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망령들이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있었고 함께 대피한 청년은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상자 속에서 민석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긴 낡은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수호라는 글자가 마치 불꽃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계단을 뛰어 올라가 거칠게 흔들리는 현관문에 그 편지를 단단히 붙였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쿠르릉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던 그 소름 끼치는 긁는 소리가 단번에 멈췄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숨어있던 수십 개의 노란 눈동자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산산이 흩어졌고
남편의 무덤가에서 시작된 강력한 온기가 집안의 모든 어둠과 공포를 썰물처럼 밀어냈습니다. 청년의 발목을 시커멓게 옥죄던 망령의 손자국도 마법처럼 흐릿해지며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죽어서도 여전히 사람을 구하는 구조대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단순한 슬픔으로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가장 단단한 방패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서연은 현관문에 이마를 기대고 나지기, 하지만 깊은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아직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군요. 지하실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서연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방금 전 현관문에 붙인 수호라는 글자가 적힌 편지 덕분에 집을 집어삼킬 듯하던 원혼들의 울부짖음은 잦아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상자 맨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낡고 빛바랜 지도. 그것은 남편 민석이 조난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진 지점이 아닌 집 바로 뒤편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에 이름 없는 동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시오. 붉은 피로 쓴 듯 선명하고도 처절한 그 글귀 위로 서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청년 태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지도는 뭔가요? 설마 거기 가시려는 건 아니죠? 서연은 대답 대신 지도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민석은 왜 이곳을 비밀로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혼자 가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창밖을 보니 남편의 무덤가 주변으로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개는 더 이상 차갑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민석의 거대한 팔이 집 전체를 감싸 안고 있는 듯한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결심한 듯 벽에 걸린 낡은 등산 배낭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 당신이 나를 지키기 위해 산의 망령들과 거래를 했다면 나는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 그곳으로 가겠어요. 태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서연의 눈에 서린 단호한 의지를 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낭끈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의 어스름을 뚫고 뒷산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의 글자가 적힌 종이 뭉치들을 손에 꽉 쥔 채로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숲의 나무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몸을 비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기이한 푸른빛이 새어나오는 좁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남편이 즐겨 쓰던 비누 향기와 진한 흙냄새가 섞여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동굴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지도의 붉은 글씨가 눈부시게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동굴 안쪽으로 발을 내디딜수록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들린 그 휘파람 소리, 그것은 남편 민석이 살아생전 서연을 깨울 때마다 즐겨 부르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멜로디였습니다. 태우는 겁에 질려 서연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서연은 홀린 듯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굴 벽면에는 수만 장의 종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모두 민석의 필체로 적힌 수호라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집 현관에 붙였던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강한 기운이 담긴 부적들이었습니다. 동굴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수정기둥 앞에 다다랐을 때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민석의 낡은 배낭과 함께 누군가 오랫동안 머문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기둥 너머로 보이는 것은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실체가 있는 사람 같기도 했고 희미한 연기 같기도 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석 씨? 라고 부르는 순간 휘파람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의 형체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연이 기억하던 남편의 인자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푸른 안개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산의 신령 혹은 망령들과 거래를 하여 스스로가 산의 일부가 되어 아내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밤 집문을 두드렸던 그 소름 끼치는 소리는 사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악귀들을 막기 위해 민석이 안간힘을 쓰며 내던 경고의 소리였음을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석의 형체가 고통스러운 듯 일그러지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서연의 뺨에 닿으려는 찰나 동굴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우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지도가 타고 있어요! 서연의 품 안에서 빛나던 지도가 검은 재가 되어 흩날리기 시작했고 동굴 입구에서부터 붉은 눈을 가진 산의 망령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서연을 뒤로 밀쳐내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외침이 아닌 산을 지배하는 주인의 분노였습니다. 푸른 안개가 핏빛으로 물든 민석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린 그의 피부 사이로 기괴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동굴 안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압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호는 겁에 질려 제 팔을 끌어당기며 도망쳐야 한다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 나야. 서연이야. 기억 안 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동굴 벽을 타고 몰려오던 붉은 눈의 망령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민석은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주며 포효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돋아난 거대한 나무뿌리 같은 형상들이 망령들을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처절한 난도질에 가까웠습니다. 민석은 자아를 잃어가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저를 향해 다가오는 악기들을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가. 민석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다시 잠시 푸른빛이 돌아왔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한가운데 우리가 함께 맞췄던 결혼 반지가 살갗을 뚫고 박혀있는 것을요. 그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조각을 지키기 위해 그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거대한 바위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태호가 저를 강제로 끌고 입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을 때 뒤를 돌아본 저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석이 수천 마리의 망령들에게 온몸이 뜯기면서도 동굴 천장을 떠받치며 우리가 나갈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푸른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전하지 못한 채 저는 남편을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고 차가운 산바람이 부는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동굴 밖으로 나온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붉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죽은 줄 알았던 마을 사람들이 무덤가 주변에 멍하니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마주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그들의 붉은 눈동자는 저와 태우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씩 다가오며 기괴하게 뒤틀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기다린다, 서연아. 너도 그 나무의 뿌리가 되어야 해. 태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민석 씨가 동굴 안에서 온몸이 찢기며 만들어준 이 길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박혀있던 결혼 반지, 그리고 제 손가락에 끼워진 이 반지가 서로 공명하듯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가 남긴 마지막 이정표였습니다. 저는 태우의 손을 잡아 끌고 무덤가 옆, 우리가 머물던 작은 오두막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 빗장을 걸어 잠그자 지독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정의 시계추가 울리자마자 어김없이 시작된 소리. 똑, 똑, 똑. 문 밖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제 발 아래, 남편의 무덤과 맞닿은 방바닥 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바닥재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흙바닥 속에는 민석 씨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낡은 함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 함을 여는 순간 눈부신 푸른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 씨의 일기와 함께 마을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나무가 되었겠지. 하지만 슬퍼하지 마. 내 뿌리는 늘 너를 감싸 안고 있을 테니까. 이제 네가 마을의 붉은 안개를 걷어내줘. 그 순간 오두막 창문 너머로 민석 씨의 영혼인 듯한 푸른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공포는 어느새 숭고한 사명감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사랑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를 구하러 갈 차례입니다. 방 안으로 밀려든 붉은 안개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형체. 그는 민석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부는 마치 수백 년 된 구목나무의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그 틈새마다 일기장에서 보았던 그 푸른 빛이 맥박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몰렸지만 저는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의 한쪽 눈은 여전히 인간의 것이었지만 다른 한쪽은 붉게 변한 마을 사람들과 달리 투명한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의 목소리는 숲의 울림처럼 깊고 슬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차가운 뺨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나무처럼 딱딱했지만 손끝에 닿는 온기는 분명 제가 기억하는 민석 씨의 것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제가 찾은 푸른 열쇠를 가리켰습니다. 이 열쇠는 마을의 저주를 가두고 있는 천년의 뿌리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그의 영혼이 담긴 매개체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이미 인간의 영혼을 잃고 나무의 노예가 되었으며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저 또한 그들의 재물이 될 운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연아, 이 열쇠를 들고 산 정상에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로 가야 해. 그곳이 모든 저주의 시작이자 끝이야. 민석 씨는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가슴 중앙에는 나무 뿌리가 심장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해 저주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기괴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 주변을 포위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저를 등 뒤로 숨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막을게. 너는 뒷문을 통해 산으로 뛰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저는 눈물을 닦으며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공포보다 더 강한 것은 그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이 잔인한 운명에 대항하는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은 듯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뒤쪽 마을에서는 민석 씨가 괴물로 변해버린 마을 사람들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산 정상을 향한 유일한 길목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그만하면 됐다. 이제 이 아비와 함께 돌아가자.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아버지의 그림자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괴하게 뒤틀린 나뭇가지의 형상이었고 아버지가 딛고 선 땅 주위로는 검은 이끼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며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품속에 푸른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열쇠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예요? 그런데 왜 그림자가 나무인 거죠? 서연의 물음에 아버지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피부가 민석 씨처럼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그 틈새로 붉은 수액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이라는 그놈이 너를 홀린 게야. 그 열쇠는 구원이 아니라 파멸이다. 어서 내게 넘겨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수만 마리의 벌레가 윙윙거리는 듯한 기괴한 소음으로 변해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마을 입구에서 민석 씨의 푸른 빛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아버지는 그녀의 죄책감과 그리움을 이용해 천년의 뿌리가 만들어낸 헌형이거나 혹은 이미 숲의 영혼을 잡아먹힌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요. 아니요. 아버지는 절대로 민석 씨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서연은 결심한 듯 아버지를 지나쳐 가파른 산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아니 그 괴물이 찢어지는 듯한 괴성을 지르며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연의 발목을 낚아채려 했고 땅은 늪처럼 변해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가 보여준 그 마지막 눈빛, 살아서 끝내달라던 그 간절한 부탁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가시덩굴에 찢겨 피가 흘렀지만 서연은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핏빛 안개 속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대한 느티나무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핏빛 안개 사이로 비친 나무 줄기에는 수만 개의 얼굴이 기괴하게 뒤틀린 채 새겨져 있었고 그중 가장 선명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방금 전 마을 어귀에서 자신을 보내주었던 민석 씨였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만지자 그것은 나무가 아닌 차가운 살결의 감촉이었고 그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붉은 수액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산 전체를 뒤흔드는 낮고 기괴한 목소리가 서연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천년의 뿌리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엾은 아이야, 그 열쇠를 내게 바쳐라. 그러면 저 남자의 영혼을 풀어주고 너희 둘을 영원히 끝나지 않는 달콤한 꿈속에서 살게 해주마. 나무의 유혹은 달콤했고 서연의 의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를 다시 안을 수만 있다면, 이 지독한 현실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품속의 푸른 열쇠가 민석 씨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박동하며 서연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민석 씨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것은 이기적인 도피가 아니라 이 저주받은 숲의 순환을 끊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다는 것을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민석 씨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용기를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그녀는 나무의 심장부, 검게 썩어 들어가는 거대한 구멍을 향해 푸른 열쇠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러자 나무에 새겨진 수많은 얼굴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지면 아래에서 거대한 뿌리들이 서연의 몸을 휘감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짓눌리는 고통 속에서도 열쇠를 쥐고 나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민석 씨의 손은 차가운 나무 껍질 같았지만 나를 움켜쥔 그 절박한 힘만큼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느티나무에 박힌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을 열 때마다 쩍쩍 갈라지는 나무 소리가 숲 전체를 울렸습니다. 서연아, 저 검은 구멍에 열쇠를 넣으면 안 돼. 저건 나무의 심장이 아니라 이 숲의 모든 망령을 이 세상으로 불러들이는 문이야. 그의 외침과 동시에 나무의 유혹적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숲은 짐승의 포효 같은 기괴한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년의 뿌리는 자신의 속임수가 들통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의 몸을 감싸던 뿌리들이 가시를 돋우며 그녀의 살을 파고들었고 나무에 새겨진 수만 개의 얼굴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서연을 향해 검은 액체를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민석 씨의 눈동자 너머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진실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럼 진짜 심장은 어디에 있죠? 서연의 물음에 민석 씨는 자신의 가슴 부위, 가장 깊게 패인 옹이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유혹도 공포스러운 어둠도 없는 그저 작고 초라한 나무의 매듭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가장 낮고 겸손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뿌리의 결박을 풀고 그 옹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등 뒤에서 나무의 거대한 가지들이 채찍처럼 날아와 그녀의 어깨를 내리쳤지만 서연은 푸른 열쇠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민석 씨를 이 지옥 같은 영겁의 시간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열쇠가 옹이에 가까워질수록 푸른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썩은 나무 껍질이 벗겨지며 하얀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숲에서 피어나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민석 씨의 손가락은 제 살을 찢는 대신 마치 물결처럼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흐르던 검은 눈물은 투명한 빛으로 변했고 거대한 느티나무의 괴기스러운 비명은 순식간에 고요한 숲의 속삭임으로 잦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진 나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제 심장에서 끌어올린 것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던 수만 개의 기억 조각들이었습니다.
그 조각들이 푸른 열쇠의 빛과 결합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순식간에 사방이 하얀 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개 낀 남편의 무덤 옆이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제 손바닥에는 열쇠 모양의 깊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덤 옆 작은 오두막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이곳에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정확히 새벽 3시, 누군가 제 오두막 문을 3번 노크합니다. 똑, 똑, 똑.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고, 다음엔 산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그 박자는 분명 민석 씨가 살아생전 우리만의 암호로 사용하던 그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문을 열었지만 문 밖에는 짙은 안개와 차가운 달빛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오늘 밤 13일째 되는 날의 노크 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훨씬 더 절박하고 무거웠으며 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문 열지 마. 절대 열면 안 돼. 그것은 분명 민석 씨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손길은 문고리를 부술 듯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존재.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문틈으로 흘러드는 검은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기괴하게 꿈틀거리며 제 발등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그 차가움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온기마저 빼앗아가는 심연의 밑바닥에서 올라온 것 같은 절대적인 한계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손 떼. 그건 내가 아니야. 제 귓가에 울리는 민석 씨의 목소리는 이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 밖에서 들려오는 저 거친 숨소리와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저 손길은 제가 평생을 사랑했던 민석 씨의 독특한 리듬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내면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문 밖의 간절한 신호일까요? 바로 그 순간 제 손바닥에 새겨진 푸른 열쇠 모양의 흉터가 참을 수 없는 열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은 역설적으로 제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이건 실현이 아니야. 이건 기억의 증명이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저 검은 액체가 우리 사이의 슬픔과 미련의 찌꺼기라면 제가 직접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민석 씨의 경고가 머릿속을 때렸지만 제 가슴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고. 민석 씨, 당신이 무엇이든 어떤 모습이든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 제가 문을 확 열어젖힌 순간 집 안으로 들이닥친 것은 차가운 밤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만 개의 잊혀진 기억들이었습니다. 검은 액체는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제 몸을 집어삼켰고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다정했고 제 손바닥의 흉터와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했던 평범하고 눈부셨던 날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빨래를 널며 웃던 오후, 함께 걷던 비 내리는 거리,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지었던 미소.
이 검은 액체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슬픔의 바다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를 보았습니다. 민석 씨는 나무가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수천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어서 돌아가. 그가 제 손을 밀쳐내려 했지만 저는 더 꽉 잡았습니다. 제 흉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그 검은 그림자들을 하나씩 녹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에서 들려온 거대한 폭발음은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두막의 벽면은 거대한 힘에 밀려 종잇장처럼 찢겨나갔고 지붕 위로는 수만 개의 불꽃 같은 파편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으로 추락해야 할 목재와 흙더미들이 허공에 멈춰서더니 눈부신 금빛 입자로 변해 마치 은하수처럼 제 주변을 감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손바닥에 새겨진 푸른 열쇠 모양의 흉터는 이제 타오르는 태양처럼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민석 씨의 손과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모든 매듭이 풀리고 있어. 민석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허한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실제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매일 밤 문을 두드렸던 그 기괴한 소리들,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검은 액체와 그림자들,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빛 아래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은 민석 씨를 붙잡고 있던 괴물이 아니라 제가 그를 놓아주지 못해 만들어낸 미련의 조각들이었으며 동시에 민석 씨가 저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폭발이 휩쓸고 간 무덤 자리에는 시커먼 구덩이 대신 수정처럼 맑게 빛나는 지하의 호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호수 위로 우리가 함께했던 7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처음 만난 날의 풋풋한 향기, 함께 비를 피하던 낡은 처마 밑의 온기, 그리고 그가 떠나기 직전 제게 건넸던 사랑해라는 마지막 약속까지. 모든 기억이 빛의 실이 되어 무너진 오두막의 잔해들을 다시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공포의 현장이었던 이 고립된 숲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호수의 물결이 제 발목을 감싸 쥐었을 때 차가움 대신 형언할 수 없는 따스함이 온몸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민석 씨의 손을 잡은 채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면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속으로 잠기는 순간 귀를 찢을 듯 했던 폭발음과 숲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매일 밤 저의 오두막 문을 두드렸던 그 기괴한 소리의 정체는 누군가의 원망 섞인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향해 뛰고 있었던 민석 씨의 멈추지 않은 심장 소리였습니다. 빛의 장막을 뚫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호수 바닥에는 우리가 꿈꿨던, 하지만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우리의 미래가 집이 되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신발이 놓여 있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차려진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의 풍경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 거실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 당일의 처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웃던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 저를 향해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부른 건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와요? 아빠랑 계속 기다렸단 말이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석 씨가 떠나던 그해 겨울,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던 우리들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민석 씨의 손을 잡고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손바닥의 푸른 흉터가 터질 듯한 빛을 내뿜으며 호수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렀던 7년의 시간은 단순히 슬픔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민석 씨가 자신의 영혼을 쪼개어 저와 우리 아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영원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둠과 싸워온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문을 두드렸던 것은 저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진실로 들어오라는 그의 간절한 초대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호수의 가장자리에서 검은 연기들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무너뜨린 대가로 찾아온 기억의 포식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석 씨와 아이의 형체를 흐릿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그들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감촉이 온몸을 소름 끼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감싸던 황금빛 온기는 순식간에 제가 되어 흩날렸고 따뜻하게 웃던 민석 씨와 아이의 얼굴 위로 기괴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피눈물이 제 하얀 소매를 붉게 적셨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여기에... 제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저를 더 강하게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건 민석이가 아니다. 너를 잡아먹으려는 기억의 괴물들이야. 그 순간 민석 씨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검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 속에서 수천 개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혼자 살아남았어? 왜 우리를 잊으려 해? 아까의 그 사랑스럽던 아이는 이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환상은 깨졌고 제가 보았던 아름다운 미래의 집은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태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지키려 했던 영혼의 공간은 사실 산자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유지되는 금기된 구역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살아생전 무속인이었던 자신의 모든 영역을 끌어모아 죽어서도 저를 지키기 위해 이 저승의 경계에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은수야, 정신 차려라. 네가 여기서 무너지면 민석이의 영혼은 영원히 구천을 떠돌게 돼. 시어머니의 외침과 함께 그녀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기억의 포식자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던져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석 씨라고 믿었던 그 검은 그림자와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사이에서 절규했습니다. 한쪽은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랑이었고 한쪽은 저를 살리려는 처절한 희생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환각 속에서 저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을 때 7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7년입니다. 민석 씨를 잃고 제가 살아온 시간은 그저 숨만 쉬는 시체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제 등 뒤에 있다고 합니다. 온몸의 근육이 얼어붙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영혼이 빛으로 부서져 흩어지자 환상 속에 화려했던 집은 온데간데 없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폐가만이 남았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고 그 차가운 냉기는 뼛속 깊이 파고들어 제 심장마저 멈추게 할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습니다.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제 귓가를 간지럽히는 칙칙하고 습한 호흡 소리, 그리고 제 어깨 위로 서서히 올라오는 청백하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제가 기억하던 따뜻한 남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가득 차 있었고 살점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뼈가 비치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 제가 첫 월급을 타서 선물했던 그 시계만은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씨가 저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해 혹은 제가 놓아주지 못해 제 뒤에 붙어 있었던 것이라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공포의 실체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할 때마다 드득 드드득 하는 기괴한 뼈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석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목소리라기보다 바람이 새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은수야, 무거웠지? 미안해. 나를 봐줘. 그 말에 제 공포는 순식간에 뜨거운 눈물로 변했습니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제가 짊어지고 온 슬픔의 실체였고 죽어서도 저를 떠나지 못한 채 제 슬픔을 함께 먹고 자라난 가련한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어깨 위에 놓인 그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폐가의 바닥이 무너져 내리며 발밑으로 끝없는 어둠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희생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준다는 것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짊어진 저승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추락하면서도 저는 등 뒤에 그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민석 씨, 이제 같이 가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내가 당신의 무게를 견딜게요.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순간 제 온몸을 감싼 것은 민석 씨의 따뜻한 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축축하며 원망으로 가득 찬 수천 개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호수 밑바닥, 아니 이승과 저승의 경계 어디쯤일 그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찾았다. 은수야. 우리와 함께하자. 그 소리는 민석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지 못한 자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슬픔의 늪이었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민석 씨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지키기 위해 등 뒤에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매일 밤 그의 무덤가에서 흘린 눈물이 그를 이 지독한 어둠 속에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슬픔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제 집착이 그를 저 밑바닥 원혼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은수야, 도망쳐. 제발. 민석 씨의 갈라진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검은 손들이 제 다리와 팔을 옥죄며 밑으로 더 깊은 진흙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제 손목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제가 그에게 선물했던 이제는 낡아버린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의 초침이 틱틱 소리를 내며 거꾸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희생의 진짜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끌어당기는 검은 손들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향해 더 깊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민석 씨의 창백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민석 씨,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어. 이제 내가 당신의 지옥을 대신할게. 당신은 빛으로 가요. 제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민석 씨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검은 손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갔고 그 반동으로 저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무덤가에서 매일 밤 들려오던 그 기괴한 노크 소리의 정체를요. 그것은 남편이 들어오고 싶어 두드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어둠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매일 밤 저를 깨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그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집어삼키려던 그 차갑고 축축한 공동묘지의 흙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코끝을 스치는 것은 익숙한 섬유유연제 향기와 퇴근길 남편의 옷깃에 배어있던 차가운 밤 공기였습니다. 낡은 아파트 복도에 노란 전등이 지지직거리며 명멸하고 있었고 제 앞에는 7년 전 그날과 똑같은 빛바랜 현관문이 서 있었습니다. 똑똑똑. 은수야, 나야. 문 좀 열어줘.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민석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하고 따뜻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무덤가에서 들었던 그 기괴한 노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의 신호였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다시 그를 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저를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기 위한 마지막 함정일까요? 문득 제 손목을 보았습니다. 민석 씨의 시계 초침이 거꾸로 돌다가 정확히 사고 10분 전인 8시 50분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랑은 때로 운명의 시계추를 멈추게 한단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민석 씨의 희생과 저의 간절한 참회가 만들어낸 기회의 틈이라는 것을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차가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7년 전 그날,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남편을 혼자 보냈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이 문을 열고 나가 그를 붙잡는다면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려는 찰나 현관문 아래 틈새로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덤가에서 저를 쫓아오던 그 원혼들의 기운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안 돼. 여기까지 와서 망칠 순 없어. 저는 문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민석 씨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 비극의 굴레 자체를 끊어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저를 부르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7년 전에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의 저와 과거의 제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기묘한 뒤틀림 속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석 씨를 살리기 위해 제가 대신 저 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이 끝없는 노크 소리를 멈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공포로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선 그 존재는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빈 채 저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7년 전 남편을 잃고 영혼이 죽어버렸던 제 슬픔의 형상화였습니다. 그 형체는 떨리는 제 손을 잡으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를 구하고 싶니? 그렇다면 네가 가진 7년간의 슬픔을 제물로 바쳐야 해. 그 순간 아파트 복도의 전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더니 7년 전 그날의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멀리서 남편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복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석 씨가 익숙한 코트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수십 명의 검은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덤가에서 저를 쫓아오던 그 원혼들이었습니다. 비켜! 제발 비키란 말이야! 제가 절규하며 그들을 밀치려 했지만 손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때 제 뒤를 따르던 눈없는 나가 제 몸속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붉게 물들며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실체 없던 원혼들을 만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림자들을 찢어발기며 민석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석 씨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초. 저 멀리서 통제력을 잃은 대형 트럭의 전조등이 짐승의 눈처럼 번뜩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석 씨, 뒤돌아봐, 제발! 제 목소리는 7년이라는 시공간의 벽을 뚫고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민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놀람이 아닌 마치 이 모든 순간을 기다려온 듯한 애틋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트럭이 굉음을 내며 덮치기 직전 저는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고요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완성의 순간이라는 것을요. 눈을 떴을 때 저는 7년 전의 사고 현장도 남편의 품속도 아닌 무덤 옆 작은 오두막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제 심장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박동을 치고 있었죠.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 몸속으로 스며들었던 그 눈없는 존재의 힘일까요? 이제 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 너머 무덤가 주위를 떠도는 수만 개의 푸른 불꽃들, 그리고 제가 슬픔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저를 이승에 붙잡아두기 위해 남편이 쳐놓은 결계였다는 사실을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자정입니다.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지만 평소에 거칠고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애처로운 기다림이 담긴 노크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7년 동안 닫혀있던 제 영혼의 감각이 폭발했습니다. 문 너머에 있는 것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민석 씨였습니다. 그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이 문 앞에서 제가 스스로 슬픔을 비워내고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7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민석 씨, 당신이었어? 제 떨리는 목소리에 문 너머에서 낮은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은수야, 이제야 나를 제대로 보는구나.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닌 우리가 함께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형체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그는 제가 바친 7년의 슬픔을 재료 삼아 자신의 형체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만남을 위한 긴 인내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원혼들은 사실 제 안의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민석 씨는 그 허상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매일 밤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오두막이 먼지처럼 흩어지며 우리는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7년 전 사고 현장에서 트럭에 치인 것은 민석 씨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 또한 그날 이미 죽음을 맞이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요. 우리는 지난 7년간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놓지 못하는 강력한 염원이 만들어낸 이 중간계에서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멎어버린 심장이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커다란 트럭의 헤드라이트, 비명소리,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 그 운전석에서 공포에 질린 채 핸들을 꺾던 그 눈동자, 그것은 평생 저를 금지옥엽으로 키워주셨던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거기 계셨던 거야? 제 비명 섞인 물음에 민석 씨는 슬픈 눈으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갑작스러운 제 연락 두절에 눈이 뒤집혀 저를 찾으러 오시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를 제어하지 못해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 아버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무덤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셨고 그 지독한 죄책감이 이 중간계의 어둠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늙고 초라해진 아버지의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고 계셨고 그 주위로는 검은 연기 같은 원혼들이 아버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은수야, 아버님도 이 굴레에 갇혀 계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셋 중 누구도 이 영원한 밤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저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증오와 원망,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손끝이 마구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쩌면 7년간 붙들고 있던 제 마지막 존재 이유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굽은 등과 눈물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얼음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변의 차가운 공기가 기적처럼 온화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갇힌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열쇠라는 것을요. 제가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자 아버지를 묶고 있던 검은 사슬들이 금빛 가루가 되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눈부시게 차오르며 오두막도 무덤도 슬픈 기억들도 모두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번져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줄 알았습니다. 민석 씨와 손을 잡고 저 빛 너머의 영원한 안식처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민석 씨의 형체가 마치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며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의 따스한 온기는 간데없고 손바닥에는 오직 서늘한 밤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당황한 제 눈앞에서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의 사고, 아버지가 운전했던 그 트럭이 덮치기 직전 민석 씨는 이미 제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오해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질투와 집착에 눈이 멀어 그는 제가 탄 차의 조향장치를 미리 손봐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를 겁주어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 했을 뿐이었지만 비 내리는 산길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결국 그 사고로 본인은 목숨을 잃었고 저는 평생을 무덤가 곁에서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문을 두드리던 그 소름 끼치는 소리. 그것은 외부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석 씨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 제가 혹시라도 진실을 깨닫고 떠날까봐 두려워하며 제 주변을 맴돌던 그의 비뚤어진 집착의 소리였습니다. 은수야, 네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 정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나라는 걸. 내가 널 사랑한다는 핑계로 네 영혼을 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덤 속에 매장해버렸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지키려 했던 사랑이 사실은 나를 갉아먹던 독이었다니. 하지만 그의 슬픈 눈망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원망보다는 허망함에 가까웠습니다. 민석 씨는 이제 완전히 빗속으로 녹아들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를 원망하고 이 무덤을 떠나 네 삶으로 돌아가.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암전된 방 안, 민석 씨가 남긴 마지막 빛마저 바스러진 자리에 지독한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은수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목소리는 고막을 울리는 게 아니라 뇌세포 하나하나를 긁어내듯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날의 사고 트럭을 운전했던 그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매일 밤 문을 두드리던 그 소리. 저는 그것이 민석 씨의 원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석 씨의 비뚤어진 집착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날의 진실. 비 내리는 언덕길. 민석 씨가 조향장치를 망가뜨린 차가 낭떠러지로 향할 때 시아버지는 자신의 트럭을 던져 그 차를 막아세웠던 것입니다. 본인의 목숨을 버려가며 며느리인 저를 살렸던 그 숭고한 희생. 그런데 왜 민석 씨는 저를 이 무덤가에 7년이나 묶어두었던 걸까요? 갑자기 방 안의 가구들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웠던 우리의 사진들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지며 유리 깨지는 소리가 고요를 찢었습니다. 그 아이가 숨긴 게 있다, 은수야. 무덤 아래를 봐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민석 씨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차가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손끝에 딱딱한 금속 상자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민석 씨가 사고 직전 작성했던, 그리고 시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이 집안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일기장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7년 동안 썩지 않은 증오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일기장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가 나를 떠난다면 나는 그녀를 죽여서라도 내 곁에 박제할 것이다. 소름 끼치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민석 씨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 했던 괴물이었음을. 그리고 시아버지는 죽어서도 그 괴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매일 밤 문을 두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한기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무덤가,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지독한 고요가 저를 감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흙투성이인 제 발자국 옆으로 누군가 방금 서 있었던 듯한 기이한 압력이 흙탕물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죽어서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일기장 다음 장에는
그가 계획했던 소름 끼치는 집착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자신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혼자 남겨질 저를 위해 준비했다던 영원한 동행.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저를 서서히 말려 죽여 자신의 옆자리에 묻으려는 잔인한 설계였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이번에는 집 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파헤친 무덤 안쪽, 차가운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절박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나를 찾아온 그 소리는 공포가 아니라 구원의 신호였다는 것을요. 갑자기 제 주변으로 은은한 빛의 장막이 펼쳐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저를 살리고 떠나신 시아버지의 영혼이 민석 씨의 어두운 집착으로부터 저를 필사적으로 가로막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남편의 그리움 속에 산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은수야, 이제 도망쳐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빛을 따라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따뜻하게 귓가를 감쌌습니다. 저는 진흙탕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안개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시동켠 트럭 한 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7년 전 사고 당시의 그 트럭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칼날처럼 트럭의 앞 유리를 때리고 있었고 차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지독하게 고요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시아버님의 모습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분의 눈빛만은 살아계실 때처럼 따뜻하고도 단호했습니다. 은수야, 정신 차려야 한다. 민석이가 너를 사랑했던 마음이 어둠에 잠겨 이제는 너를 끌어내리려 하는구나.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차가운 유골함. 그것을 열자 그 안에는 유골이 아닌 7년 전 사고 현장에서 타버린 옷가지와 제 이름이 삐뚤삐뚤하게 적힌 낡은 부적, 그리고 민석 씨의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석 씨는 자신이 떠날 것을 예감한 순간부터 저를 혼자 두지 않겠노라며 이 지독한 주술로 저를 무덤가에 묶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던 똑똑똑 소리는 땅속의 민석 씨가 저를 부르는 신호였고 그 소리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시아버님은 7년 동안 매일 밤 제 집 문 앞을 서성거리셨던 겁니다. 갑자기 트럭 창문 밖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민석 씨의 집착이 형상화된 듯한 거대한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트럭을 집어삼킬 듯 요동쳤고 시아버님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지며 그 어둠을 막아내는 방어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아버님까지 사라지시면 저는 어떡해요? 제가 울부짖자 시아버님은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 새끼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소멸하는 것이 어찌 슬픈 일이겠느냐. 어서 저 유골함 안의 것들을 태우거라. 그래야 네가 이 지옥 같은 무덤가를 벗어나 빛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시보드 위에 놓인 낡은 라이터를 집어들었습니다. 불꽃이 일렁이는 순간 트럭 밖의 어둠이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습니다. 민석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수야, 가지마. 혼자 있기 무서워. 그 애처로운 목소리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된 집착이라는 것을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라이터 불을 유골함 안의 부적에 갖다 댔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제 얼굴을 감싸는 순간 저를 짓누르던 7년의 무게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의 형체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졌지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은수야, 이제는 네 삶을 살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저 멀리 보이는 새벽빛을 향해 달려가거라. 불길 속에서 민석 씨의 일그러진 얼굴이 슬픈 미소로 바뀌며 한 줌의 연기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를 감싸던 거대한 폭우가 멈추고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타버린 부적의 잔해 사이로 번뜩이는 금빛.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민석 씨를 끔찍이도 아꼈던, 하지만 민석 씨가 어릴 적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던 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님은 한 번도 그분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사진 속 여인이 끼고 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민석 씨의 집착이라 믿었던 그 모든 기이한 일들. 매일 밤 문을 두드리던 그 소리는 사실 아들을 놓아주지 못한 시어머니의 망령이 저를 제물로 삼아 아들을 이승에 묶어두려 했던 주술의 일부였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아내의 잘못된 모성애로부터 며느리인 저를 지키기 위해 죽어서도 매일 밤 제 집 앞을 지키셨던 겁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드러난 민석 씨의 무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금반지를 무덤가에 놓여있던 정화수 그릇에 던져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석 씨도 아버님도 그리고 저도 이제는 쉬고 싶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반지가 검게 변하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산 전체를 휘감고 있던 기괴한 정적이 깨지고 산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트럭 안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사라져가던 시아버님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영혼마저 태워 방어막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저는 무덤을 뒤로하고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며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긴 밤이 끝났음을 알리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무덤가는 이제 그저 평범한 산등성이일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민석 씨, 이제 안녕.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낡은 집 열쇠를 길가 풀숲에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도로와 이제 막 시작되는 눈부신 아침이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하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해 저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